대한민국 제15대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선서입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원광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 그리고 평화학을 공부해온 이재봉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엄청 후덕하셨는데 김대중 대통령을 모셔온 우리 정진백 선생님은 너무도 인색하시네요. 지금 우리 진행자가 얘기하셨듯이 앞에 얘기하시는 황보윤식 선생님은 원고를 70쪽이 넘게 써오셨어요. 저는 뭐 책 한 권 분량이죠. 그리고 소백산 영주에서 어제 오셨는데 아마 한 대여섯 시간 걸렸을 거예요. 이게 이제 경상도와 전라도 어떤 그 관계겠죠. 그러한 분한테 20분만 준다는 건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우리 정진백 선생님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저는 20페이지짜리밖에 안 되고 익산에서 뭐 여기 오는 데는 뭐 한 아무리 길게 잡아도 2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분 안에 충분히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로 한미 관계를 공부해 왔습니다. 조금 미국에서 한 10년 공부했지만은 미국의 좀 그 제국주의적인 그런 호전성 여기에 관심을 갖고 우리 한국 정치에 부정적으로 개입한 그런 것을 좀 공부해 왔어요. 그래서 1945년 분단부터 1950년 전쟁, 우리 60년대에는 4월 혁명, 그리고 5.16 쿠데타, 한일 협정, 그다음에 베트남 파병, 그리고 80년 광주 항쟁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어떻게 개입하고 무슨 역할을 해왔는지 미국의 그 비밀 해제된 외교 문서를 바탕으로 공부해 왔습니다. 작년 서울 김대중 도서관에서 주최한 학술회의에서는 79년 박정희 죽음에서부터 전두환 12.12 쿠데타, 그 다음에 광주 항쟁, 그다음에 김대중 내란 음모, 그리고 김대중이 구명까지 미국의 역할에 관해서 발표를 했는데 오늘 저한테 주어진 주제는 1971년 대통령 선거에 관한 겁니다. 제가 처음 이 주제를 받아들고 어떻게 반세기 전 대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 공부를 하다가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침 우리가 이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반세기 전의 그 선거를 보면서 내년에 우리 이제 민주 세력 쪽에서 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제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지 못했습니다. 조금씩 공부를 해봤는데요. 그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 너무 대단한 분이다. 아까 황보 선생은 아예 그냥 학자라고 했는데요. 어떠한 학자, 전문가 못지않은 지식을 가지셨고 지혜를 가졌고요. 양심과 용기, 행동과 실천, 그리고 화해와 포용력, 이런 것을 보면은 참 이분이 정말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1969년 박정희가 삼선 개헌을 할 때부터 제가 쭉 미국 문서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미국 외교 문서를 본 것은 미국이 그 당시에 김대중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했으며 선거에 어떻게 개입을 했는가, 그토록 부정선거를 저질렀는데도 한 90만 표 차, 이걸 하는 데는 어떤 미국 CIA의 역할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외교 문서를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그 당시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당히 신선하게 아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평가를 했어요, 미국에서. 그런데 이제 마침 한 선거를 앞두고 2, 3주 정도 비밀 문서가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어떠한 역할을 했을까 이거 했는데 아무래도 부정적 역할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의 낙선에 미국이 개입했다는 이러한 실마리는 전혀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찾아본 거로는 삼선 개헌에서부터 70년 신민당 전당대회, 그리고 이제 71년 4월 대선 여기까지 미국이 크게 개입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시대적 상황이 그랬습니다. 미국이 가장 어려움에 빠졌을 때가 60년대 말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수렁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닉슨이 바로 69년에 소위 괌 성명을 발표하죠. 미국이 제2의 베트남을 만들지 않겠다면서 아시아 국가들한테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될수록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어려웠던 것은 베트남 전쟁, 지금까지 미국이 1776년 독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245년 기간 중에서 전쟁에 개입하지 않은 해는 20여 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쟁의 역사에서 가장 먼저 패한 전쟁이 베트남 전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베트남 전쟁이 어떻게 얽혔느냐 하면은 60년대 말 우리 한반도 상황이 최악이었어요. 흔히 우리는 이걸 북한의 도발이라고 하죠. 68년 1월 21일 소위 박정희 목을 따러 북한 공비들이 북한산 위에까지 들어왔고 바로 이틀 뒤에는 미국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를 원산항 앞에서 납포한단 말이에요. 80여 명 미국 승무원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69년 들어가면은 바로 이제 닉슨 행정부 때 그 휴전선 위 영공에서 미국 비행기가 격추돼 가지고 한 30명이 바다로 빠져 죽고, 또 헬기가 격추되고, 저는 그 매복해 있던 미군들이 죽어나가고, 그러한 상황에서 삼선 개헌이 일어나고 신민당 전당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참 한국 정치 그 내정에 간섭하기가 어려웠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참 대단했다는 것은 먼저 전당대회 우리가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그때 이제 유명했던 게 바로 40대 기수론이죠. 40대 기수론을 들고 나온 게 바로 김영삼입니다. 그때 43살이었죠. 원내 총무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유진산이죠. 그 당수 지지도 받게 되죠. 처음에는 유진산 당수가 40대 기수론에 대해서 구상유취라는 말을 하죠. 입에서 젖비린내 나는 젊은 사람들이 무슨 정치 대통령에 나서느냐고 그러다가 이제 대세에 밀려서 물러서는데 그러면서 당대표가 노골적으로 원내 총무 김영삼을 밀게 된단 말이에요. 김영삼은 김영욱의 그 회고록을 보면은 김영욱이라면 1960년대 가장 오랫동안 악명 높은 중앙정보부장을 지낸 사람이죠. 무려 한 7, 8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대선 직전까지 했었는데요. 이 사람의 표현에 따르면 참 재미있어요. 이미 김영삼은 이제 대세가 다 결정됐으니까 전당대회 전날 다음날 발표할 소위 후보 수락 연설문 낭독 연습하고 그리고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자축 파티를 할 수 있도록 맥주를 200상자 주문해 놓고 이러고 이제 일찍 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대중은 이희요, 김상현 등하고 밤새 청진동 여관 골목을 누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50년대 그 당시 신민당 대의원들이 지방에서 이제 올라가면은 지금 이제 KTX가 있어가지고 광주였으면 1시간밖에 안 걸리지만은 그 전날 올라가서 이제 청진동 여관 골목에 자니까 그 여관 찾아다닌 겁니다. 그래서 설득을 한 거예요. 이철승계나 심지어 김영삼 개헌때까지도 내가 돼야 되고 정책 승부를 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날 1차 투표에서는 수십 표 차로 떨어졌지만은 2차 투표에서는 더 많은 표 차로 이겨버리게 되죠. 그때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이 김영삼보다도 박정희였습니다. 어떻게 김대중이 당선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보부장을 교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보부장이 제대로 예측도 못했고 더구나 무슨 수를 쓰더라도 김대중은 막으라고 했는데 김대중이 당선되게 했단 말이에요. 박정희가 왜 이렇게 그때 70년대 초부터 김대중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부렸는가 하면은 67년 목포 선거에서 기인합니다. 이제 김대중 이건 자서전에 잘 나와 있으니까 깊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김대중이 이미 그때 신민당 대변인을 하면서 그야말로 목숨 걸고 박정희를 비판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민당 대변인의 청와대 비판, 박정희 비판에 그냥 박정희가 완전히 두 손 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 사람만큼은 67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떨어뜨려라. 그 당시 민주공화당 의원들이 20명, 30명 떨어져도 좋으니까 김대중만큼은 떨어뜨리라고 했는데 목포에서 당선됐단 말이에요. 그때 박정희가 어떻게 했어요? 목포까지 찾아가서 제가 직접 공화당 후보 내세우고 목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목포에 돈을 얼마나 뿌렸으면 넘쳐난다고 했단 말이에요. 집집마다 표시해놓고 돈 봉투 돌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당선이 됐다는 거. 그런데 그러한 김대중하고 대선에서 맞붙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영삼이 받았던 충격보다도 박정희가 받았던 충격이 훨씬 컸을 것이다. 대선 과정에서 참 참신한 게 많습니다. 이제 미국 그 문서를 보면요, 이 재미있다 이거예요. 왜? 지금까지 야당 후보들은
오로지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해왔는데 김대중은 대안을 제시하면서 반대한다. 그리고 박정희 그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 성장 인정한다. 그 대신 성장을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더 나은 미래 요거를 제안하면서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정책 제안하는데 대안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게 얼마나 그 당시 참신했냐면요. 흔히 우리가 국력을 평가할 때 경제력과 군사력 두 가지를 꼽죠. 그럼 당연히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크게 신경 써야 될 게 경제 문제, 안보 분야죠. 더구나 우리는 분단 국가로서. 그런데 경제 분야, 안보, 평화, 통일 분야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황 부사님 아셨듯이 어떠한 학자, 전문가들보다도 더욱더 깊은 지식, 전문가적인 걸 갖췄다 이거예요. 특히 두 가지 면에서는 대중경제는 얼마나 유명합니까? 이미 1970년대 그게 이제 공약집으로 나왔고 80년대 들어가면 대중경제는 책으로 나오고 80년대 가면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 교재로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통일론 나중에 이제 유명해졌습니다만 이미 그때부터 4대국 안전보장론이라든지 쭉 거쳐. 그래서 경제와 통일 안보 분야에서는 정치인이 아니라 어떠한 전공학자보다도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다. 그 다음에 놀라운 건 그 당시 향토 예비군 폐지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잖아요. 물론 이제 박정희한테는 빨갱이로 치부당했지만요. 1968년 1월 21일 소위 121 사태 또는 김신조 사태에 따라서 박정희 자기 이제 목을 따라왔으니까 그래서 만든 게 향토 예비군인데 이 예비군을 폐지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중국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중공 오랑캐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중공 오랑캐까지 포함하는 더구나 그때 우리는 북한 인정하지도 않았고 소련 원수로 삼았고 그러한 상황에서 4대국 안전보장론을 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 4대 강국이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해주고 평화통일로 나가게 하자. 정말 빨갱이 발상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딱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 육자회담이죠. 우리 평화 정책이고요. 그러니까 그 3단계 아까 홍 보선님 잠깐 얘기하셨는데 70년대부터 내놨던 게 이제 와서 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2021년 6월 29일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은 노태우 정부 때 만들어져 가지고 89년, 94년 김영삼 정부를 거쳐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게 3단계죠. 그게 바로 김대중의 통일론에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이분은 제가 즐겨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시대를 우리 이제 보통 사람들보다 한 5년 정도만 앞서가면은 그냥 훌륭한 지도자, 선생님 이렇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데 5년이라 몇십 년을 앞서가면은 미친놈이 되고 빨갱이가 되고 하는 거죠. 바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그 1970년대 지금 이런 주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70년대 그 냉전이 극단으로 치달을 때 북미 간에 남북 사이에 그야말로 내일 모레 전쟁이 터질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에서 김대중 후보가 그 당시에 이러한 정책을 내놨다는 것, 그게 무려 반세기 전이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글은 자료집에 있으니까 다 생략하고 그냥 이불에 대한 소감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